폭력과 황폐함이 반복되는 계몽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2차 세계대전의 배경 중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 남겨놓았던 경제공황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을 제외하면 열강들의 제국주의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일찍이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국에 의해 승전국에 포함되었던 프랑스가 독일의 영토를 찢어버리고 전쟁 빚을 떠넘겼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나 절망하고 분노한 독일인들이 듣고 싶어하던 증오와 복수를 들려주자 독일 국가사회주의당, 즉 나치를 중심으로 독일인들이 결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증오와 복수로 독일인들을 결집시켰던 정당, 즉 나치는 독일 국가사회주의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그때까지 켜켜이 쌓아 올려진 경제공황은 사회주의가, 교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사회복음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애국주의로 포장되었던 복수심,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 애국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이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애국심 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맞물려서 무솔리니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가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 또는 애국사회주의가 2차 세계대전의 주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카랄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증명된 진리인 것처럼 절대화하는 이 사회주의는 인간의 증명되지 않은 생각, 즉 이론을 진리로 절대화하는 계몽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또한 계몽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가사회주의를 정치적 우파로 분류하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국주의는 보수 우파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거듭 천명했음에도 나치는 좌파가 아닌 우파에 속한다는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좌파 중에는 애국자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는 애국주의 내지는 민족주의를 배격한다는 논리입니다. 우선 좌파에 속하는 자들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좌파 중에는 애국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가 없었나요? 따라서 히틀러의 나치와 무솔리니는 좌파 애국주의자 또는 좌파 민족주의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는,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제국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요? 동양은 산업화의 과정을 다소 늦게 거쳤기 때문에 서양에서 먼저 산업화를 이루었던 열강들이 추구했었고, 이제는 철진한 것이 되었던 제국주의 또한 다소 늦게 발현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당시 동양의 대부분은 아직도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일본만 홀로 산업화를 이루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급속 신장된 생산력을 뒷받침할 많은 자원을 찾고 있었고, 이는 유럽 열강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요건으로, 그러니까 식민지를 확보해서 식민지의 자원을 끌어오는 생산을 위해 그러한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제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아닌 유럽에서는 이미 철지나간 사상이었던 제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사회주의, 동양은 제국주의에 이끌렸던 상태에서 동서양의 공통분모는 애국주의 내지는 민족주의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심화될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특성, 즉 인종차별주의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족주의가 고대 제국들의 기반이었던 것 또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도 라틴계 민족들의 제국이었고, 징기스칸의 원나라도 몽골 민족의 제국이었으며 명나라도 한족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들은 다른 민족들을 위해 지배하며 그들을 자신들보다 덜 영광스럽고 심지어는 열등한 족속들로 간주해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또 착취했죠.
민족이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작용한 만큼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선을 넘어가면 인종차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는 또 제국주의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핍박과 차별, 심지어는 대학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싶어도 역사는 역사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선을 넘어간 민족주의, 즉 인종차별주의는 600만 명의 대학살을 극을 벌였던 독일의 홀로코스트, 순수한 아리안족을 생산하기 위해 실행되었던 레벤스보른 프로그램과 유대인을 상대로 자행되었던 생체 실험을 통해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 제국의 731 마루타 부대의 생체 실험 또한 동일한 극단을 향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복되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열등하고 또 그렇게 열등하기 때문에 학살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민족 중 우수한 유전자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람들을 교배시키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운용했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가 동서양을 관통하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독특한 전통 문화 또한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제국을 간파하기 위해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를 고용했습니다. 베네딕트는 일본을 직접 방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만 자료와 인터뷰만으로도 일본 문화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고 1946년 출간되었던 저서에서는 일본을 지배했던 미군정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을 다소 포함했습니다. 이 책에서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옳고 그름 또는 정의의 개념은 서양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 또는 선악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의 또는 선악의 개념은 신분제로 대체되어서 모든 개인이 태어난 본분을 지켜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농민으로 태어났으면 농민의, 장인으로 태어났으면 장인의, 무사로 길러졌으면 무사의, 천황으로 태어났으면 군주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삶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미덕이라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민 계층의 반발이 있어 군주들이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경우, 즉 반발이 성공해서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었던 경우에도 그 반발을 주도한 농민 주동자는 마땅히 처형되어야 하는 것으로 농민들 스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에 성공한 농민들은 권력과 신분 상승을 탐하는 대신 자신들의 본분인 농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본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지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 성향을 스스로 높은 민도, 높은 국민적 또는 민족적 도덕성, 즉 일종의 사회적 선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은 산업화를 통해 힘을 키운 후 스스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통해 우월한 민족의 사회 구조 안에 다른 민족들을 포함시켜주는 은혜를 베푼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압제하던 지배구조를 격파하고 해방시켜줬을 뿐 아니라 일본의 우월한 신분제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준 일본 제국군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식민지의 토착민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기들은 은혜를 베푼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나치 독일 또한 열등한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우월한 아리안족의 지배를 받게 해주는 것을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행위 또는 인류를 발전시키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사실 한국의 유교 문화도 이런 집산주의식 사고 구조의 절대화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가 근대에 이르러 몇 차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사회가 재설정되었기에 망정이지 조선시대에도 국민의 절반을 세습 노예화해온 후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둥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도 사람들의 신분과 자리가 사실상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악의 도덕 기준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 정의되고 세계화된 것임을 기독교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 우수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배해 주는 것이 다른 민족에게 이로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류의 사회 질서를 재정의해 주는 것은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서로 부대끼며 수천 년을 살아왔던 유럽의 일부분이었고, 일본은 동양에서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 낙후되었던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한족, 몽골족과 같이 스스로 우월하다 여길 구석이 뚜렷하지 않았던 민족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독일인들과 일본인들의 인종차별주의는 어떻게 정당화되었을까요? 먼저 독일과 일본 제국의 인종차별주의는 과거와 달리 새롭게 대두되었던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새로운 사상을 정당화하던 것은 계몽주의의 산물이었던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그 세계화에 의해 대두되었던 신지식과 인류의 생각과 지식을 절대화하던 이 진보주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수한 자가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더 우수해라는 인종차별적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과학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반기독교도였던 계몽주의자 데이빗 휴me 등에 의해 계몽주의의 또 다른 산물인 실증적 자연주의가 대두되었던 것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실증적 자연주의, 즉 empiricist naturalism이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 물리적인 것만 존재한다는 물질주의, 반기독교주의, 그리고 과학만능주의죠. 영적 세계를 거부하고 이런 과학만능주의를 절대화해서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면 세계관의 필수적인 한 부분, 즉 선악의 기준 또는 도덕 기준 또한 이 과학만능주의에 의해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물질주의는 효과적인 도덕 기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랑도 뇌의 화학작용, 증오도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고, 인간은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하며, 죽으면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니 도덕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도덕 기준이라는 것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너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여기에 역시 과학만능주의에 속하는 동시에 도덕 기준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과학이론, 진화론이 작용합니다. 먼저 계몽주의를 따라 진화론을 절대합니다. 이론에 불과하지만 마치 증명된 과학적 법칙인 것처럼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그 진화를 궁극의 목표, 또 진화가 보장하는 또는 진화가 목적하는 종의 생존을 궁극의 가치, 즉 진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화를 주도해온 약육강식의 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논리가 당연하고 실제적인 도덕 기준이 됩니다. 보다 강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당연히 살아남아야 하고 또 당연히 지배해야 모두에게 이롭다는, 종의 진화에 이롭다는 이 이론을 우생학 또는 유제닉스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의 산물은 나치가 따랐던 대원리들 중 하나였습니다. 우생학은 과학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도덕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생학을 거부한다 하는 과학만능주의자들에게 그들의 도덕 기준을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한다 하더라도 과학자는 과학이 정당화하지도 않는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인류애와 도덕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존재하지 않고 아무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데서 말하는 인류애와 도덕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애매한 말을 반복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 이유를 증명해내지 못하면서요. 계몽주의의 일환인 과학만능주의는 세계관 중에서도 그러니까 도덕 기준도 제공하지 못하는 열악하지 짝이 없는 조악한 세계관, 이단 종교 중에서도 가장 저질의 이단 종교인 것입니다. 반면 일본 제국의 731 마루타 부대는 우생학을 통해 인류의 유전자를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쟁에 사용될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생학이 정당화하는 인종차별주의와 인간의 가치의 객관화가 그 기반 사상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일본 제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했었던 만큼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 중 작용했던 또 하나의 사상은 계몽주의가 진보주의로 발달한 후 지속되었던 혁명주의입니다.
궁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이상향, 진보주의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 또는 내전이라는 참혹한 전쟁도 필요하고 정당화됩니다. 야코벤파의 대학살극도 필요하고 정당화됩니다. 민주주의를 개발시키기 위한 필요하기라는 거죠. 인류를 인종차별주의적 새로운 질서 아래 병합시키고 국가사회주의의 이상향을 건설하며 일본 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우월한 사회제도로 열등한 민족들을 계몽하며 본질적 또는 유전자 차원에서의 인류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해도 된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를 뒤집어 궁극의 이상을 절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은 감수할 수 있다는 혁명주의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몽주의 혁명은 당연히 반기독교 종교사상입니다. 나치는 보란듯이 성경을 불태우고 보수주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일본 제국 또한 태양신 숭배를 강요해 예를 들어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 제국 모두 일방적인 정죄의 장과 학살 기계를 설치해서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마저도 특히 유럽에서는 계몽주의의 산물인 인간의 인지능력 절대화, 경제공황, 사회주의, 우생학, 혁명주의가 합쳐져 정당화된 인종차별주의가 자아낸 일종의 학살기기였던 것입니다. 동양의 일본 제국은 제국주의에 경도되었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신문물을 받아들였던 만큼 계몽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관통하는 주요 특성으로는 인종차별주의를 들 수 있겠지만 그 배경으로 계몽주의 내지는 진보주의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고 계몽주의와 진보주의의 악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